2008년 11월 7일 황스안의 아버지는 몇 번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무슨 일인지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파서 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와 황스안은 각각 타이베이와 타이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황스안의 남자친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경 황스안의 남자친구인 루샹프는 그의 집으로 향했고 그는 황스안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황스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집을 살펴본 결과 황스안의 신분증과 여러 장의 은행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샹프는 화를 내며 소파에 누워 계속해서 황스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11월 6일 저녁 두 사람이 통화했을 때 황스안은 루샹프에게 제약회사가 고단백 흡수제를 개발하였고 약물 실험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3일간의 실험에 대한 보상으로 8만 대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스안은 자신의 친구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이란현에 위치한 수아우항에 갈 것이라고 말했었고 이때 루샹프는 우연히 8일과 9일 휴가를 얻었다며 황스안에게 함께 데이트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황스안은 임상시험 계획을 취소하고 루샹프와 함께 데이트하기로 결정했지만 무슨 일인지 11월 7일 저녁부터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루샹프는 황스안이 자신을 속였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오전에 루샹프는 황스안의 집으로 온 것이었고 황스안을 기다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뜻밖에도 오후 6시 30분경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황스안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 남자는 루샹프에게 자신의 이름이 황자칭이고 황스안의 친구라고 말했죠. 그러나 루샹프가 그에게 황스안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유와 집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며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자칭은 루샹프에게 전날 황스안과 저녁을 먹었을 때 그가 부모님 집에 갈 것이라고 말했고 따라서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생각되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황자칭은 서둘러 황스안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루샹프는 황자칭의 말을 믿지 않았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황스안이 정말로 타이베이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갔다면 왜 미리 루샹프와의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황스안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루샹프는 황스안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황스안과 함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는 황스안이 오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죠. 루샹프의 말을 들은 아버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타이중으로 출발했습니다. 루샹프와 아버지가 황스안의 집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황스안의 신분증과 건강보험 신청서, 퇴직증명서 2장, 운전면허증 은행카드 2장, 신용카드 1장, 통장 6개, 금반지와 노트북, 아버지의 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 등이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황스안의 옷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론가 여행 갔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다툼의 흔적은 없었고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황스안의 아버지는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루샹프에게 알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친구인 황자칭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렇게 추측한 아버지는 며칠 더 기다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문자 메시지가 아버지의 추측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1월 11일 오전 9시경 아버지는 아들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갈게요. 이었습니다. 문자를 읽은 후 아버지는 즉시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황스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답장 보낼 수밖에 없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라고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이 문자를 보낸 후 황스안의 전화기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세상에 없거나 납치당했을 것으로 판단해
결국 경찰서로 향해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 역시 황스안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우선 황스안의 대인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황스안은 어린 시절부터 쾌활하고 친절했으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비록 결선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주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수가 되어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었고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꿈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6월 타이중시에 있는 B&Q 홈디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후 4개월 후 실종된 것입니다. 황스안의 대인관계는 매우 좋았고 원한 관계도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성적 취향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황스안이 언제부터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카리스마 있는 남성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러한 취향을 알았을 때 여러 번 타일렀지만 효과가 없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성애자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았고 따라서 평범한 일반 커플들처럼 데이트를 즐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황스안은 동성애자 사이트를 자주 방문했었고 2007년 7월 그는 그 사이트에서 루샹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금세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황스안의 집에서 데이트를 이어나갔습니다. 루샹프는 황스안과의 관계가 평범한 다른 커플과 다를 바 없었고 다른 누군가가 황스안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루샹프는 황자칭을 의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황자칭을 만났을 때 그의 정보를 얻어낼 수 없었고 황스안의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아무도 그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자칭뿐만 아니라 루샹프도 수상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용의자로 올려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조사 결과 루샹프는 8일 아침까지 다른 지역에 있던 것으로 밝혀져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황스안의 계좌를 조회해보니 11월 10일 오후 11시 49분경 야구 모자를 쓴 청년이 타이중시 한 편의점 ATM 기계에서 황스안의 카드로 2만 대만 달러를 인출했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2만 대만 달러를 추가로 인출했습니다. 11월 11일 오전 9시경 모자를 쓴 청년이 우체국 ATM 기계에서 황스안의 카드로 각각 8천 대만 달러와 12,000 대만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황스안의 카드를 사용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했고 오후 8시 30분경에는 최신형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키와 체형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 황스안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형사가 황스안의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황스안은 10월 29일부터 황자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와 자주 연락했으며 마지막 통화는 11월 7일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자칭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까지 경찰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황스안의 아버지는 아들이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믿으며 하루 종일 몸값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으로부터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찰이 타이중시 한 병원 앞에서 분실되었던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이제 경찰은 황스안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최악의 추측을 내렸고 그래서 11월 13일 황스안의 실종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용의자 황자칭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두 그룹으로 나눠 황스안의 돈을 인출한 ATM 주변과 황스안의 집 주변 CCTV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11월 7일 오전 9시경 황자칭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황스안의 집 주변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1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황자칭은 황스안의 아버지 명의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오전 11시경 황자칭은 택시를 타고 황스안의 거주지로 돌아와 오후 2시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집을 나온 지 몇 분 후 황자칭은 다가오는 파란색 트럭 운전자와 몇 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 한 청년이 트럭에서 내렸고 운전자는 트럭에 남아 있었습니다. 황자칭과 그 청년은 황스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거대한 검은색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나와 그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도로 구간에 지속적인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트럭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 그 트럭의 소유자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죠. 운전기사는 11월 7일 오전 10시경 린자이청이라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남자는 황스안의 집에서 물건을 옮길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경 약속대로 운전기사는 황스안의 집 앞에 도착했고 간단한 소개를 한 후 운전기사의 아들과 린자이청이라는 남자가 검은 여행 가방을 옮긴 것입니다. 운전기사와 아들은 타이중시의 한 건물 16층 75호 앞까지 여행 가방을 옮겨준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열지 않았고 린자이청에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묻지 않았지만 매우 무거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린자이청은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유선전화를 추적해보니 한 식료품점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그 검은색 가방에 황스안의 시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했고 즉시 식료품점과 16층 75호로 향했습니다. 식료품점 주인은 11월 7일 오전 10시경 한 청년이 들어와 이삿짐센터 전화번호를 아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 청년에게 그 운전기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그 청년이 휴대폰이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흔쾌히 가게 전화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을 전혀 알지 못하며 단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라고 말했죠. 한편 다른 경찰관들은 운전기사가 가방을 옮겨준 집으로 향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는 듯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집주인을 찾아 집을 임대한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11월 7일 오전 11시경 린자이청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임대 문의가 왔고 그는 자신이 중국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30분간 소통한 후 린자이청은 1만 2천 대만 달러에 그 집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체 과정을 SNS를 통해 린자이청과 연락했기 때문에 그의 휴대폰 번호와 구체적인 정보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목격자가 기억한 린자이청의 모습과 CCTV 속 황자칭의 모습이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경찰은 린자이청이 황자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황자칭이 11월 7일 오전 9시경에 황스안의 집에 들어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그가 황스안의 집에서 3시간을 머무는 동안 인터넷을 통해 그 집을 임대했고 이삿짐 트럭을 이용해 가방을 옮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대를 불러 황스안이 임대한 집 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집은 깨끗했고 검은색 가방이나 황스안의 시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찰은 조심스럽게 황자칭이 황스안을 절단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집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욕실은 의도적으로 깨끗이 청소한 흔적이 있었고 벽과 배수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욕실을 꼼꼼히 청소했지만 바닥 타일 사이에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추측대로 황스안이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황자칭은 자신의 실명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황자칭의 소셜 계정, 전화번호,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와 친분이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해 마침내 그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24세였던 황자칭은 직업대학을 중퇴한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는 재학 중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아 친가족에게 혐오감을 느꼈으며 사회에 불만도 품었습니다. 2005년 황자칭은 절도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고 석방된 후 전혀 뉘우치지 않았으며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7일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던 황자칭은 사라져버렸고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본명인 황지회의를 황자칭으로 바꿔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2006년 말 황자칭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의대생인 릴링리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주 기간 황자칭은 릴링리가 임대한 집에 숨어 지냈고 이후 두 사람은 5층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경찰은 황자칭과 황스안이 2008년 1월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15일 새벽 1시 44분
경찰은 릴링리의 아파트로 향했고 황자칭은 경찰에게 자신이 릴링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황자칭의 실체를 모두 알고 있었죠. 황자칭은 체포되었고 그의 침실에서 황스안의 노트북과 은행카드, 각종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고 그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황스안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스안과 절친한 친구 사이이며 평소 황스안이 대만에 머물고 싶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불평해 떠나기 전 자신의 집 열쇠를 건네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자칭은 릴링리와 헤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집을 임대한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상용품이나 생필품 등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스안의 집에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스안의 은행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한 이유는 황스안이 이전에 자신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떠나기 전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황스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황자칭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죠. 불행히도 욕실 바닥 사이와 배수관에서 발견된 혈흔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DNA 정보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로선 황자칭이 황스안을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할 실질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었죠. 황자칭은 거의 보름 동안 구금되었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2주 후에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고 욕실 바닥과 배수관에서 발견된 혈흔은 황스안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증거 앞에서 황자칭은 마침내 자신이 황스안을 살해했다고 시인합니다. 황자칭이 왜 황스안을 살해했는지 이제 그의 자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1월 동성애 사이트에서 처음 만났고 즉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곧 각자의 파트너인 루샹프와 릴링리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그들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은 세상에 지쳐갔고 결국 함께 살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11월 7일 아침 두 사람은 수면제를 사서 황스안의 집에서 살자를 준비했습니다. 황자칭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잠시 자리를 비웠고 돌아와 보니 황스안은 이미 많은 약을 먹고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황자칭은 황스안의 차가운 몸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몇 분간 진지하게 생각한 후 결국 살기로 결심했고 황스안의 카드를 훔쳐 자신의 빚을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집을 임대했고 이삿짐 트럭을 빌렸습니다. 그는 더 가져갈 수 있는 귀중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스안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 예상치 못하게 황스안의 남자친구인 루샹프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경 황스안의 아버지 명의로 된 오토바이를 타고 한 과학기술대학 인근 전신주 앞 도랑에 절단한 몸통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6시경 그는 남은 신체 부위를 인근 강에 던졌다고 진술했죠. 경찰은 황자칭의 자백에 따라 도랑에서 가슴과 복부가 들어있는 2개의 가방을 발견했고 이후 DNA를 통해 황스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에 던진 머리와 팔다리는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릴링리의 아파트에서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고 그 가방 안에는 접이식 톱과 그라인더가 들어있었습니다. 톱과 그라인더에서 황스안의 DNA가 검출되었죠. 그의 자백으로 일부 유해를 찾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허점도 가득했습니다. 우선 부검 결과 황스안의 몸에서 수면제가 아닌 많은 양의 마취제가 검출되었습니다. 그 마취제는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이며 소규모 병원에서는 사용조차 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그는 그 마취제를 어디서 구입한 것일까요? 또한 황자칭이 시신을 버린 곳 도랑과 강 근처의 CCTV를 살펴보았는데 당시 그는 릴링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릴링리가 살인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황스안의 시신을 버리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스안의 주변인들은 그가 항상 낙천적이고 쾌활하며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루샹프의 도움으로 건강보험을 신청했습니다. 황스안이 살자를 선택했다면 건강보험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고 또한 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1월 6일 저녁 황스안은 루샹프에게 약물 테스트를 위해 친구와 함께 이란현에 갈 것이라고 말했었고 경찰은 그 친구가
황자칭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릴링리가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릴링리와 황자칭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황자칭에게서 진실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릴링리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 결국 릴링리는 절단과 유기에 가담했다고 인정했고 의대 병원에서 마취제도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릴링리가 자백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황자칭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황자칭이 릴링리를 만났을 때 타이베이 의과 대학 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 릴링리는 그가 의대생이 아니라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황자칭은 단호하게 반대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릴링리를 붙잡으려 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새 삶을 살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릴링리는 황자칭의 설득에 넘어갔고 헤어질 생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황자칭의 새로운 신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2007년 8월 초 두 사람은 동양국제회사라는 이름으로 중국 공장에서 급히 일할 수 있는 보조원을 모집한다며 허위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결국 양전하라는 청년이 그들의 광고에 속았고 황자칭과 릴링리는 양전하의 개인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릴링리는 자신의 의과대학에서 양전하의 신분증과 여권 등을 위조해 황자칭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양전하는 두 사람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고 릴링리가 다니던 의과대학에 찾아가 소동을 피웠습니다. 황자칭은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아직 양전하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말았고 따라서 만약 양전하가 세상에 없었다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황자칭은 인터넷에서 다시 타깃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1월 황자칭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황스한을 만났고 두 사람은 곧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황자칭은 황스한이 남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결국 그를 사냥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황자칭은 릴링리가 범행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불면증에 걸린 척하고 릴링리에게 수면제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순간 황자칭은 릴링리에게 수면제의 내성이 생겼다며 훨씬 더 강력한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이때 릴링리는 양진화를 속인 것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었고 황자칭과 헤어지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릴링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결국 그는 황자칭에게 두 가지 약물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프로포폴이고 다른 하나는 로크로늄 브로마이드라는 약물이었죠. 두 약을 섞어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릴링리는 황자칭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판단했고 차라리 그 약물로 인해 황자칭이 잘못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릴링리는 두 약물을 훔쳐 황자칭에게 건네주었죠. 이제 두 약물을 손에 넣은 황자칭은 어떻게 황스한에게 주입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황자칭은 황스한에게 의대 학생이라고 속인 후 제약회사가 최근에 대학교에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뢰했고 긴급히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스한에게 임상시험은 3일간 진행될 것이고 그 대가로 8만 대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또한 황자칭은 황스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임상실험을 진행한다는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황스한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10월 29일 황자칭은 황스한에게 기간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장소는 이란현에 위치한 수아오항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황자칭은 이미 인터넷에서 매장지를 검색했고 3일 전인 10월 26일 황자칭은 자신의 친구를 수아오항에 데려가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황자칭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11월 6일 오후 10시경 황자칭은 황스한으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의 내용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루샹푸가 8일과 9일에 휴가가 생겨 임상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자칭은 문자를 읽고 생각 끝에 황스한에게 전화를 걸어 임상시험은 엄격하지 않으며 자신이 의대생으로 6년의 경험이 있어 집에서도 실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황스한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1월 7일 오전 9시경
황자칭은 그의 집에 도착했고 임상시험을 핑계로 두 약물을 섞어 황스한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스한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호흡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황자칭은 릴링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한 일을 말했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릴링리는 깜짝 놀라 직접 시신을 처리하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믿었던 릴링리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황자칭은 혼자 황스한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선 황자칭은 황스한의 신분증과 건강보험 신청서, 퇴직 증명서 등을 챙겼고 그의 카드와 통장, 노트북과 기타 물건들도 챙겼습니다. 이후 그는 집을 임대했고 이삿짐 트럭을 불렀죠. 7일 오후 3시경 황자칭은 임대한 집 욕실로 황스한의 시신을 옮긴 후 릴링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릴링리에게 자신을 돕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알릴 것이고 또한 약을 훔친 것도 대학에 알리겠다면서 그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릴링리는 마지못해 그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시신을 유기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차가 없었고 운전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절단한 후 유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오후 9시경 두 사람은 그라인더와 접이식 톱을 구입했고 임대한 거주지로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8일 오후 2시경 두 사람은 마침내 황스한을 절단하기 시작했고 미리 사둔 큰 비닐봉지에 유해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황자칭은 황스한의 집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귀중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다시 향했고 그때 루샹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9일 오후 4시경 황자칭과 릴링리는 황스한의 오토바이를 타고 강과 도랑의 유해를 버렸습니다. 또한 그는 황스한의 신분증을 위조해 자신의 신분증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황자칭은 감방에서 자주 울기도 했으며 실금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너무 떨어서 걸을 수 없었고 결국 경찰은 그를 법정과 범죄 현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황자칭은 이전 자백을 철회하고 자신의 첫 번째 자백인 황스한이 살자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자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항소 끝에 결국 황자칭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유가족에게 170만 대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릴링리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릴링리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그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도운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황자칭이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인정한 후 길어야 몇 년만 옥살이를 했다면 끝났을 문제를 결국 그는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성실한 청년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